자, 농업세무회계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3장과 4장이라고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농업과 관련된 세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법인의 세금하고 농업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여세라든가 뭐 이런 상속세 같은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여러분, 작물재배업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작물재배업.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작물재배업의 뜻을 알아두셔야 돼요.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식량 작물이나 과실, 업료용, 향신료용, 작물, 채소, 화훼, 공작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작물재배업이라고 합니다. 작물재배업. 특히 있잖아요. 종자라든가 버섯, 콩나물 이런 것도 작물재배업입니다. 콩나물도 작물재배업이에요. 작물재배업. 축산업은 가축, 가금, 꿀벌, 루에 뭐 이런 것들을 기르는 걸 축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작물재배업의 뜻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작물재배 범위는 우리가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특히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소, 화훼, 종묘, 과실, 기타 작물 재배업이 있고요. 6차 산업에 대한 이제 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가 부업의 소득, 부업 아시죠? 부업. 이 부업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 부업할 때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3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내가 이제 농촌에 살면서 민박을 해. 그런 3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냅니다. 특산물을 팔아. 세금을 안 냅니다. 내가 차를 만들어서 팔아. 세금을 안 냅니다. 얼마까지요? 3천만 원까지. 연 3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축산의 뜻이 뭘까요? 축산.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축산. 젖소는요, 50마리까지가 축산이에요. 50마리 이상이 축산이에요. 소는 50마리 이상, 돼지는 700마리 이상, 사냥은 300마리 이상, 면양은 300마리 이상, 토끼는 5,000마리 이상, 닭은 15,000마리 이상, 오리는 15,000마리 이상, 양봉은 100군 이상. 이상이 돼야지 축산업에 속하는 거예요. 그 이하는 축산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요. 곡물을 하잖아요. 식량 작물 재배업은 전부 다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을 안 냅니다. 기타 작물업을 재배했을 때는 10억 이하만 비과세예요. 10억 이상 되면 세금을 냅니다. 기타 작물업은. 축산업도 농업 규모 이하는 세금을 안 내요. 초과됐을 때만 과세를 내요. 과세.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초과돼야지 과세를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업은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만 세금을 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곡물은 비과세, 기타 작물 재배업은 10억 이하까지 비과세, 축산업은 축산 규정 좀 전에 보여드렸죠. 그 이하는 비과세. 그다음에 부업은 3천만 원까지는 3천만 원 초과했을 때 과세고 3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좀 상처 알아두세요. 기타 작물 재배업은 10억 이상만 세금을 냅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부업을 했을 때는 3천만 원까지만 세금을 안 냅니다. 3천만 원까지만 세금을 안 냅니다. 자, 농업법인이 뭘까요? 농업법인은 우리는 이 회사예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예요. 회사가 농업법인입니다. 회사.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농업회사법인이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은요, 이거는 민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협업을 위주로 만든 거. 협력해서 농업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 중에서 이 주식회사가 좀 중요합니다. 주식회사가 중요해요. 주식회사는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사람이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자본금도 100원이면 됩니다. 100원. 그래서 회사법인을 만드시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회사를 만들기 쉬워졌어요. 농업회사법인 갑주식회사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1인도 가능하고 자본금은 100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운영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회사를 만들면요, 세금이 개인 농장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도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금을 융통하기도 쉽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업회사법인 중에서 주식회사가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영농조합법인과 회사법인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회사법인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내가 적어놨죠. 이렇게. 자, 이거는 민법 적용받고요. 이거는 상법 적용받아, 상법.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은 옛날에는요, 상당히 2015년 이전에는요, 무한책임이었어요. 무한책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무한책임이 아니라 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이 있는데요. 이 유한책임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2015년부터 유한책임으로 바꿔줬습니다. 이게 너무 위험해요. 위험해. 무한책임은 위험한 겁니다. 자기가 개인 돈을 다 끌어들여서 빚을 갚아야 되는 게 무한책임이에요. 그래서 유한책임으로 가셔야 돼요. 아무튼 영농조합법인이 요새는 유한책임으로 바뀌었어요. 농업회사법인은 유한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건 영농조합법인은 5명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회사법인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1억 원 정도 자본금이 돼야지만요. 이게 뭐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인 1표가 원칙이에요. 근데 정관에 정할 때는 비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농업회사법인은 출자 지분에 따라서 회사 운영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건데요. 앞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식량 재배업은 전액이 면제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작물 재배를 제외한 소득으로서 이제 이런 경우는요. 조합원 1인당 1,200만 원까지 법인세가 감면이 돼요. 세금이 거의 감면입니다. 작물 재배업은 면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보시면 거의 세금은 거의 농업에서는 좀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농업 자체가요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쪽으로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없습니다. 자, 농업의 절세인데요. 이 절세 방안을 살펴볼까요? 농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에요. 농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 경우는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면은 2년 이내 취득세를 전액 감면이 함으로써 농지 등의 취득은 2년 이내로 가능한 2년 이내로 취득하는 게 좋습니다. 자, 법인 설립 시 농지 등 농업용 부동산의 현물 출자는 농지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출자를 하는 거거든요. 창고라든가 설립 시 현물 출자를 통한 자본금의 경우는 등록세 0.48%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물 출자 시 취득세 면제는 작물 재배 농가의 사일로 시설이라든가 저온 저장고 등은 취득세 감면이 5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농업법인으로 설립했을 때 이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게 좋으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요. 법인 설립 시 농지 등 농업용 부동산 현물 출자 설립할 때도 물론 절세할 수가 있고요. 현물 출자 취득세를 면제시켜 줍니다. 자, 또 농업법인의 법인세 절세 방안을 살펴볼게요. 농업경리체 등록은 2015년도부터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농업경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감면 및 배당 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작물 재배 소득의 근로자 소득화를 방지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작물 소득의 경우는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조합원인 임직원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근로소득을 면제점 이하로 하고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배당으로 지불하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맨 아래 거 보시죠. 요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시죠. 조합은 1인당 1,200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번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농업용 기자재를 사게 되면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게 됩니다. 내가 부가가치를 지급해주고 사게 되면 환급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비닐을 살 때, 여러 가지 포장을 살 때, 그다음에 무슨 버섯 재배 용기를 살 때 이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농업용 기자재를 살 때 내가 부가가치를 주고 샀을 때 이걸 환급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셔 가지고 환급 받게 되면 환급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영세율은요, 세금을 0이라는 얘기예요. 적용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농업에 맞는 그런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시 가지고 세금을 영세율 적용받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죠. 계란 선별기, 부화기, 착유기, 사료 절단기, 사이로 굉장히 많습니다. 축산 분노 제거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농업법인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세법에 규정된 거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셔 가지고 여러분이 해당하는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통 다 이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의 세금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재산세는 개인 농장은요, 농업의 재산세율이 0.07% 굉장히 적습니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재산세는 0.07%. 그 다음에 법인농장 같은 경우는요,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줍니다. 50%를 감면해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이라든가 주택 재산세 5년간 면제해 주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이 있을 때 농지를 제외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에게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면제, 농민 어민 목돈 마련 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자녀 영농자녀 농지 정려세 면제 폐업용 축산용지 양도세 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2021년에 신설을 돼서 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더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농업용 시설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요. 농기계를 취득해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요. 그다음에 농업법인이 농업부동산을 취득해서 감면을 해줘요. 2021년부터 특히 이제 혜택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기자재 부가시세 영세율 면제 또는 농민 어촌 목돈마련 저축 이자 비과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억을 해 두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를 보죠. 농업의 상속세는요, 영농 상속공제가 있어요. 기초공제가 2억입니다. 2억이에요. 2억. 그러니까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15억까지 추가 공제도 가능해요. 그래서 농지, 초지, 축산, 건물, 부속 이런 것들은 상속을 받잖아요. 기초공제가 2억입니다.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해서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 당해 수수료를 상속세 과세액에서 차감하며 그다음에 이제 이 평가 수수료가요. 평가 수수료를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수수료를 내시면 됩니다. 농업의 상속세를 볼까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 원을 기초공제로 합니다. 그래서 2억이 기초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기초 2억이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영농 상속 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10억 한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 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은 이제 법에 규정된 내용이에요. 피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여기 중요해요. 2년.
자,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 구 그와 밀집한 시군 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30km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자, 법인세를 적용받는 가압으로 살펴볼게요. 법인세를 이제 물려받는 거예요.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있어야 돼. 2년 역시 2년이죠. 2년. 법인의 최대 주주로서 본인과 특수 관계인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이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호하고 100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인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인데요.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돼요. 18세 이상. 무조건 더 어리면 안 되고요. 자,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직접 2년 전부터요.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되고요. 아까 30km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되고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상속에 대한 규정입니다. 규정. 자, 기획 재정 불용으로서 영농, 영어 또는 이모 후계자인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서 있는 건데요. 이 규정을 잘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용어도 좀 어렵고 어려운데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 축사 용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쭉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최 씨가 농지 6억을 아들에게 정려를 했어요. 정려 한번 볼까요? 정려. 줬단 말이에요. 줬어. 자, 그러면 6억 농지를 정리하면 직계비속은 5천까지가 면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만약 6억짜리 농지를 주면 5천을 뺀 5억 5천이 남죠. 여기다 정려세율 30%를 곱해요. 30% 곱하고 또 누진세 공제라고 또 6천을 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 정려세는 1억 500 정도가 나와요. 보시면. 그래서 6억짜리 농지를 직계 비속에게 줬을 때는 1억 정도를 세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농지 정려 감면은 5년간 1억에서 5년간 영농 종사하지 않으면 세금을 다시 추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려를 받고 나서 또 계속 5년간은 영농에 종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게 되면 다시 세금을 추징받습니다. 자, 영농 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또는 영농 상속은 5년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는 면제받았던 세금을 물어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상속세를 볼까요? 기초공제가 2억이잖아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영농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정도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18세 이상 상속행위인데 해당 농지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100% 감면받고요. 15억 이상의 경우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5억 이상의 경우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자, 농업에 세금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격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이런 경우 보시겠어요? 이 사용자는 직계 비속에 정려하는 경우는 정려세가 면제가 돼요. 그죠? 직계 비속은 뭐예요? 아들, 딸이잖아요. 아들, 딸. 직계 비속. 그러면 자격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나 초지, 산림지는 사용자는요. 직계 비속에게 주는 경우는 정려세가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려 공제액을 보시죠. 자,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가 6억.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정려를 한다. 그럼 6억까지가 면제죠. 근데 직계 비속은 5천이에요. 5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보시면 이제 조금 전에도 계산해 보셨지만 나머지 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자, 보시면 정려세 감면 100%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농지 요건이 4만 2제곱미터 이럴 경우는
농지요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여자는 3년 이상 자격농민이어야 되죠. 3년 이상. 자격농민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직계 좀비속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정여 공제액은 배우자는 얼마일까요? 6억이에요. 6억. 그 다음에 직계 좀비속은 5천.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세금을 계산해서 내면 되는 거고요. 정여세 감면은 100%인 경우는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고요? 농지 요건이 4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이어야 되고, 정여자는 3년 이상 자격농민이어야 되고, 수정인은 직계 좀비속이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양도세 계산인데요. 자, 양도세 계산하는 걸 잠깐 살펴볼게요. 김 씨가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농업을 경영해요. 그런데 현금은 없고 2년 전, 요게 중요하죠. 2년 전에 취득한 농지가 있었어요. 자, 현물 출자는 뭐예요? 현물 출자는 뭐냐면 농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창고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출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랬을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김 씨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농업을 경영하는데 현금은 없어요. 근데 2년 전에 취득한 농지가 있었는데 이걸 현물 출자해. 근데 양도세도 어떻게 되느냐? 자, 결론은 뭐냐면 현물 출자, 농지에서 양도세는 농지 취득은 2년 이상 돼야 되고요. 양도는 4년 이상 자경을 해야 돼. 자기가 직접 농업을 경영해야 되지. 그래야지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2년밖에 안 됐으니까 2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2년이.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정을 좀 보셔야 돼요. 규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건요. 이 상속세하고요. 상속세. 그다음에 이런 상속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여세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규정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사료가 아주 복잡하게 되겠죠. 사례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기본 어떤 그 규정만 좀 잘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규정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례가 너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큰 틀만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농업의 세금에서는 제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내용만 설명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리하면은요, 여러분, 복잡합니다. 세금이 좀 제일 복잡해요. 어렵고. 그러니까, 규정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규정을 잘 보셔가지고 이 규정에 맞게끔 이제 우리가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좀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요, 이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용어가 좀 어려워요. 용어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세금 용어예요. 세금. 일반인들도 어려워하고요. 또 농업인도 당연히 어려워하고요. 용어 어렵습니다. 이 용어 어려운 걸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자꾸 이제 이 용어를 좀 이해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이해. 그래서 이 농업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 용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좀 숙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경영이잖아요. 경영. 그러니까 경영 파트를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농업 기술 쪽만 이제 뛰어나고 이 경영 파트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일반인도 어려워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특징을 알아두시고 앞으로 이제 이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제 생각은요. 이 회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회계. 이 회계의 실력을 좀 쌓고 나서 그다음에 이 세무 부분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흐름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큰 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이제 이 3장과 4장을 이제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도 좀 있었겠지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용어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셔가지고 용어를 좀 알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3, 4장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4장과 5장의 그 강의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